이런 거 이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키워드를 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그 중심점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걸 지켜서 함께 나아가려고 힘을 만들기 위함인 거니까 저만의 철학인 거죠. 그게. 각자가 다르지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생각하는 건 달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하나의 가치관으로 묶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연결시킬 수 있다면 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례들도 있었으니까. What you gonna do? Where you running to? Yeah. I thought it's love is true. There wasn't enough for you. 안녕하세요. 원니드의 정주영입니다. 이번 편부터 이제 에피소드 6이 시작됩니다. 이제 언어라는 편으로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이 시즌 1 브랜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제 편으로 시작을 해서 전반부에는 이제 좀 내면적인 얘기를 더 많이 했다라면 이제는 조사 기반이나 아니면은 브랜드가 갖춰야 할 성격, 이런 방향성, 그리고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걸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편이 이제 언어 편이 될 건데, 제가 이제 언어 편을 가지고 온 계기는 이 언어라는 게 되게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언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과연 어떠한 전달을 해줄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고 그 언어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과연 방향성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고,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뉘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반부에는 좀 이 우리나라 말의 이런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지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조사를 해서, 그거와 같이 이제 후반부에는 그러면 그렇게 영향력이 펼쳐진 우리나라 언어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건 뭐냐면, 짠, 우리나라의 한글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 한글의 구조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적인 언어입니다. 이제 관계 기반의 감정선을 가지고 있고, 문법으로 주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상대 중심, 높임말, 반말, 존댓말도 되게 다양하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상황적 추임새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상대방 감정에 맞추는 공감형 사고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탁월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보다 돌려 말하는 문화가 이제 많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단 글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 초성과 중성으로 결합된 음절 문자 체계죠. 그래서 이제 소리 기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각 글자는 이제 초성, 중성, 종성 구조를 가지며 발음 중심의 음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리를 내 가지고 이 소리로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을 하는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이제 세종대왕님께서도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훈민정음으로 만드신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도 과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정말 인정받는 체계적인 언어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고, 제가 이제 이 한글이랑 비교를 하려고 가장 대표적인 건 한중일 중에 중1, 그리고 영어는 이제 공통 언어니까 세계 공통 언어라서 영어를 기반으로 이제 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를 할 때 약간 힘과 사실의 언어,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이고 감정선이 강하죠. 그리고 문법 어순이 고정적으로
톤으로 이제 성조라고 해요. 그거를 톤을 성조라고 하는데 그 의미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감정 표현을 아주 직설적으로 하고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경쟁 사회적 흐름으로 이제 굴러가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방식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 중심 그리고 결과 중심적 같은 개념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표현 방식에서는 이제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제 논리적인 이런 근거 중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체면적으로 이거 차려야 되는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은 굉장히 거침이 없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에 가장 이제 반대되는 느낌이 뭐냐면 이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와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조화와 암시의 감정선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본어는 문법적으로 우리나라랑 어순이 똑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어느 정도 생략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고 이 감정 표현 같은 경우는 감정을 직접 말하진 않고 이런 기색, 뉘앙스로 전달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사고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집단적으로 이제 조화가 돼 있고 나보다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표현 방식에서 애매한 표현을 되게 많이 쓰긴 해요. 아노, so 데스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애매하게 표현할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거기에는 공기 읽기라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감정보다는 분위기를 읽는 것과 눈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표현보다도 암시가 강하고 거절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중일을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중간에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센 사람이 있고 감정 표현이 엄청 일본인들처럼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잘 섞인 거라고 생각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를 이제 한중일로 대체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 언어에 의해서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개인의 언어, 자기 표현의 감정선이 아주 뚜렷하죠. 그래서 이 특징 같은 경우는 그 개인주의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법이나 주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저는 영어를 배워서 알겠지만 중국이랑 어순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한간 예전에 중국인 친구가 그랬는데 영어를 배울 때 그 문법 어순은 똑같아서 그거는 쉽다라고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영어는 감정 표현 자체는 이게 문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주어 중심으로 돼 있고 나는, 그는, 그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능동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감정 표현 같은 경우도 솔직한 걸 되게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한데 I think, I feel, I like, I love, 뭐 I hate 뭐 이런 우리는 그런 감정에 대한 걸 솔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쓸 때 그런 솔직함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고방식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의 중심이 돼 있고 자기 감정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애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에는 직접 내가 전달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es면 yes, no면 no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동의한다라고 하면은 I agree, I disagree 약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감정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표현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해서 이걸 얘기하자면 한국어는 정서의 교류 그리고 간접적 관계 중심이 돼 있고 공감과 관계 우선이 돼 있는 거고 일본어는 분위기와 조화, 암시적 눈치, 문화 그리고 타인 중심 그리고 흐름 존중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중국은 힘과 직진성이
많이 있고 직설적 효율 중시 그리고 실용 결과 중심으로 돼 있고 영어는 개인 중심, 직접적, 논리적, 자아 중심, 명확한 자기 표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가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어에 우리 한글에 한국어의 세계 영향력 개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한국어 자체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세계에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랑 일단 북한도 쓰고 있고 해외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추렸을 때 한 8천만 명 정도 되고 그냥 인구로만 쳤을 때 모국 그 한글을 사용하는 사용자 순위는 약 22에서 23위 정도, 18위에서 22위 정도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전 세계 국가가 UN 가입국 기준으로 했을 때 193개국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국가로 인정받는 곳까지 포함하면은 약 200개국의 정도가 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돼 있고 그리고 전체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언어 수가 7,15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약 90개밖에 안 되고 1,000명 미만 언어가 약 2,500개고 그러니까 소멸 위기 언어가 약 3,000개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 1,000명 미만 언어의 약 그 1,000만 명 이상 언어의 약 90개에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순위를 매기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상위권에 존재한다는 거죠.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전체 우리 세계에서 한국어를 제2위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 포함하면은 정말 약 25억 5위 정도 되는 거고 인터넷 사용 언어 비중으로 따졌을 때 전 세계 웹 콘텐츠에서 한국어 사용 비중이 약 10에서 12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커뮤니티 아니면 블로그 등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상승하는 거고 인터넷을 플러스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언어 사용하는 이 횟수가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K-팝이나 K-뷰티, K-드라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탑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언어 영향력이 상위권 탑 5 안에 들고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은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을 했고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위주 학습 인구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 10위권으로 내외 진입 중이고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얘기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가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2위 생산국급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생산국이고 이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예능 등 전체 콘텐츠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영어권 콘텐츠 탑 500 중 한국 작품 비중이 약 17%를 차지하는 거. 이게 진짜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 중 6편 중 한 편 이상이 한국 콘텐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거의 이거는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프적으로 그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비영어권 콘텐츠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면은 한국이 80%라면 이게 한국 넷플릭스에서 공급되는 콘텐츠의 80% 이상이 영어가 아닌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비교하자면 이제 일본이 70%인데 일본이 일본어 기반 오리지널 콘텐츠 비중이 70%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권 국가는 빼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로만 했을 때 충분히 그 넷플릭스를 방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넷플릭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생산국에서도 지금 2위에 따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컨텐츠 자체를. 시청자의 95%가 한국 외의 국가인 겁니다. 이 우리나라 콘텐츠 자체가 뭐 많은 드라마들이 있지만 뭐 비영어권 순위 해가지고 상위권에 굉장히 장기간 랭크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는 단순한 양적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작품을 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언어의 대단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한글은 감정선의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배우들이 감정 연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잘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 콘텐츠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도 기준으로 3년간 25억 달러를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하나로 약 3조 4,600억 정도 합니다. 3조 4,600억.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건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를 한 20편 정도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고, 1년치 KBS, MBC, SBS 3사의 드라마 제작 예산 합계보다 많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의 5배 이상, 뭐 요 정도 비유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전 세계의 감정을 움직이는 서사가 된 거죠. 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K뷰티 같은 경우는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그냥 간략하게만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K뷰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2024년도 한국 화장품 수출이 약 102억 달러 정도 하고, 그게 매출이 21% 정도 증가했고, 외국인 의료 미용 관광객이 120만 명, 그리고 이중 60만 명이 이상이 뷰티 시술 목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동에 이제 방문객의 88%의 정도의 사람들도 화장품을 구매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략한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언어가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엔 제가 아까 언어를 얘기했듯이 지금 사용 인구 기준 영향력으로는 세계 20권이고, 문화, 디지털, 컨텐츠 이런 영향력으로 포함했을 때 세계 10위에서 15위권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의 이제 소리 기반 감정 표현은 K 콘텐츠의 정서적 확산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규모에 비해서 훨씬 큰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은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언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전반부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료들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제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언어가 그만큼 지금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 언어에다가 어떠한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가져야 할 언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언어가 이제 관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습관화돼 가지고 그 언어대로 성격대로 살아가고 그 습관화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업을 하다 보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고객님들과 이제 소통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전달하는 수준의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은 내 철학이 이게 그 얼굴처럼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그 그냥 친절하다, 뭐 서비스적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매개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감은 어떻게 할 거고 이 관계를 맺는 온도는 과연 어떠한 몇 도의 온도로 과연 적정선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은 어쨌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다가 영어를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갔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잠깐 이제 3개월 정도 왔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왜 그러니까 제프도 그때 그랬고 어머니가 왜 영어를 한국식으로 하냐고. 이 그게 있어요. 사람 거기에 살다 보면은 그 식대로 그 언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언어를 하다 보면 그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어쨌든 단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른 식으로 영어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걸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내가 어떠한 걸 전달할 건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한국말도 똑같아요. 어떠한 걸 명확하게 전달할 건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 이 말이 이 힘이 실리는 겁니다. 이 힘이 실리면 감정 전달에도 탁월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냥 나는 너를 이해해라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담을 만한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말도.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잘한 말투 하나에서도 그 개념 자체를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에는 우리 한글을 이제 파보다 보면은 이 호흡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한글에는 여러분도 말하시다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감정이 좋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감정의 결을 실을 거면은 예를 들면은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에 어느 정도의 이 음료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감정 전달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감정을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무뚝뚝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대방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뉘앙스가 생명이기 때문에 정형화하면은 오히려 그 브랜드의 진정성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기계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 딱딱하게 들리니까 그거를 조금 배제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뉘앙스 같은 말이라도 감정, 얼굴, 표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게끔 이 형식보다는 이 맥락을 읽는 센스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센스도 어쨌든 저는 노력하면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보다 나중에 중요하게 되는 건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낌. 그게 이제 고객들이랑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그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느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달하다 보면은 그거를 같은 사람들끼리 그거의 언어를 같이 쓰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브랜드의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의 언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사말이든 서비스 멘트든 그런 감정을 넣는 이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말투는 우리가 목소리도 다 다르고 말하는 화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말투는 각자의 개성인데 그 안에 담긴 태도나 방향성, 의도 같은 것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결이에요, 결. 이 결이 같으면 같은 언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투가 방식이 다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이 어떤 마음으로 중심을 두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형식은 뭔가 되게 자유분방한 느낌이 드는데 본질은 일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철학적으로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정립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브랜드의 언어의 핵심은 우리가 그 일관성 있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세계관이 존재하고 철학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질 않으니까 각자가 다른 아름다움, 다른 미를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통일성을 상실을 하는 거죠.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단 하나의 결이나 태도, 철학 같은 걸로 이제 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있어도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만한 철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되는. 가치관이 있어야 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초석이 닦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언어를 중심으로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면서 그렇게 브랜드의 통일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나라별로 뭐 나라로 봤을 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나라의 관행과 습관이 있단 말이죠. 이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도 존재하고 그 언어에 따라서 이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그런 큰 조직이 존재하잖아요. 그 나라가 존재하면은 그 안에서의 작은 조직도 그런 걸 갖출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변화가, 우리 브랜드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선 그 다름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 다양한 말들이 섞이고 섞여서 건전한 토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설득을 당해서 거기에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합의점을 찾아가서 거기 안에서 이제 올바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점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철학은 변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근본적인 철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변질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학 같은 게 무너지면은 브랜드는 결국엔 그냥 제가 얘기했듯이 겉모습만 남고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 사람들을 같이 뭐 모으거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때 그런 철학 기반으로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태도를 정립해야 되는 거죠. 결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도 그렇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말이, 행동이 오갈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변화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또 이제 거기 안에서 고이기 때문에 세상은 늘 변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가 그 철학을 변질시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변질되는 순간 그 변화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 지지대는 항상 있는 상태에서 항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선장이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철학을 변질시킨다면 그건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모임일 뿐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이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키워드를 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그 중심점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걸 지켜서 함께 나아가려고 힘을 만들기 위함인 거니까 저만의 철학인 거죠. 그게 각자가 다르지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생각하는 건 달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하나의 가치관으로 묶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연결시킬 수 있다면 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우리 속담에는 굉장히 많이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담 모음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제일 많이 쓰는 그 속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말이 씨가 된다. 정말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말이 너무 많으면 쓸말 없다. 네,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그러다 보면은 말이 말을 만듭니다. 네, 말은 해야 맛이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놔야 개운하고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언어 편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모든 편이 중요하긴 합니다. 제 언어 편을 좀 중요하게 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브랜드의 메뉴, 교육, 소통 방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실 때 내가 어떠한 언어로 구성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커리큘럼을 짜시길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기술은 어쨌든 우리들의 머리를 다듬고 이 언어로 마음을 다듬는 거죠.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이제 그냥 형식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걸 막 섞어요. 기술과 언어를 막 섞어.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술로도 마음을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로도 충분히 이 머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다듬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잘 골고루 잘 섞이면 아주 훌륭한 비빔밥의 맛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이제 시즌 1의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그 뷰티 같은 개념도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겁니다. 제가 기획을 해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언어편은 이 브랜드 기초를 닦거나 기본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되기를 전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